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두 분의 이 열정적인 발제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 비전이나 또는 그 좌표를 천명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정말 우리 미래 정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비전과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제였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면서요. 특별히 요약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플로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기다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조정관입니다. 우선 진행하시는 분한테 한번 요청 좀 드릴게요. 좀 너무 춥네요. 그죠? 온도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하시는 분 없을까요? 그쪽에? 좀 부탁드려요. 예. 너무 추우면 다 감기 걸리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좀 많이 진전이 돼서 토론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이 세미나가 이거 정치 행사냐, 학술 행사냐, 좀 양쪽으로 좀 겹치기적 성격도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학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분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또 윤석열 총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안철수 대표랑 함께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현재 또 광주 시당 위원장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라고 하는 포지션에 맞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호남 정치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두 분 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만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되어 있는 거, 부패하고 모든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독점되지 않고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분위기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당을 만든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고요. 정의당 같은 당 막 밀어준다 해서 잘 되지도 않고 실제로 또 잘 밀어주지도 않습니다. 국민의당 요즘 별로 지지율 없습니다. 광주에서도. 그래서 어떤 당을 만든다고 해서 되지를 않더라고요. 현실 정치라는 게. 늘 우리 호남 분들은 국가 권력의 양상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걸 따질 만한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대통령 선거 정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선택하거나 또는 새로운 선택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기존의 세력을 선택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과 어떤 그런 선순환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은 2012년도에 이명박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당시에 이명박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둘 중에서 하나 해라. 아주 문재인 지지하는 분들과 안철수 지지하는 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노력을 했었죠. 그게 바로 안철수 세력의 등장이었습니다. 호남에. 그죠? 현재 한 10년, 9년 흘렀습니다. 9년 흘렀는데, 안철수 선수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안철수 개인의 잘못도 있겠고, 부족함도 있었을 테고, 안철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부족함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현재,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대통령감은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 호남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철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호남 안에서 그나마 상당한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국민의당 제1기에서 엄청난 진전을 가져오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국민의당이 2016년에 국회의원 자리 많이 만들었을 때 자기 혁신 잘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정치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내 1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을 거치면서 1년도 안 된 기간이었죠. 2016년 4월에서 2017년 3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의당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서 호남 정치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서 호남민들께서는 안철수가 아니라 문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60%좀 넘게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30%좀 넘게 표를 받았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내 정권이 우리 정권이다라고 하는, 즉 이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측이 주류 세력이 됐으니까 우리 세력이다, 우리는 이쪽 편이야, 우리 거야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권력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내자라고 하는, 어찌 보면 탐욕의 정치가 호남에서 지배되면서, 호남을 지배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쏠림이 있었고, 국민의당이 잘못한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으면서 국회의원 선거 2018년하고 2020년 지방선거, 아니고 거꾸로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한정당이, 민주당이 말하자면 독점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정치의 부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는 맛이 많이 간 것 같고, 많은 분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호남의 많은 분들께서는 새로운 놈이 있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부로부터 충격에 의해서 호남에서 경쟁적인 구도가 생겨나는 것 자체가 호남 정치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정권 교체에서 지금 여기 연구원분들이 원하는 건 윤석열 선수가 대통령 되는 거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선수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윤석열 선수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의 힘이 호남에서는 경쟁을 가져오고 호남민들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쟁의 과정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조국이냐 아니냐 이런 짓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예, 조국이냐 아니냐, 친일파냐 아니냐 이런 짓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 우리 시도민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이 맞냐 그러냐 이 논쟁은 해야 되겠죠. 기본소득이 맞냐 그러냐 이 논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나 이쪽에서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많이 잘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고, 더불어민주당 측도 현재 이 지배 세력도 국민들 앞에 어떻게 하면 호남이 스스로 잘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기 공약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공대라든가 이런 거 말합니다. 그거 정말 일자리 많이 창출 못합니다. 무엇이 과연 이 지역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만한, 투자해서 해나가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논쟁들이 계속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오늘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전남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요약을 특별히 하지는 않겠고요. 다음 토론자로는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현욱 전 행정관님 토론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연욱이라 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실에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초대받은 게 또 정치학자가 박사라서 이렇게 초대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그 제목이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찾는다라는 제목이고, 그리고 부제가
공정사회와 호남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호남이 선택이 과연 2022년 대선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조종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좀 덧붙여서 이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 호남의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남의 정치 세력화가 특정 정당에 머물러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확한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 분석. 그리고 그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됐을 때 그런 처방이라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정관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이 2016년도 이쪽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호남에서 23석을 차지하고 이 비례대표까지 해가지고 38석을 차지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차지했느냐. 제가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원인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그때 그 선거를 얼마 이제 놔두지 않고 굉장히 이런말이 돌았었습니다. 호남 홀대론. 그래서 이제 호남 홀대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그때 비서실장인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이었는데, 호남 홀대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문재인 비서실장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그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3석이라는 압도적인 그 의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은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은 뭘까?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바로 관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총선에서는 또 민주당이 이쪽 또 호남을 다 쓸었잖아요. 그게 이 호남 홀대론이라는 그 원인을 제거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호남 총리를 시켰죠. 그리고 내각에 호남의 인물들을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그래도 많이 챙기구나 그런 인식들이 들면서 이제는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국민의당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환원이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게 하나의 호남 홀대론이란 그런 것들은 바로 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론적인 문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럼 민주당이 호남에 잘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느냐, 아니면은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호남을 더 잘해주느냐, 그런 부분이라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있었지만은 보수 정당이 호남에 대한 관심은 정말 없어요. 정말 없고, 심지어는 지도부에서도 총선이 있는데도 여기는 당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고, 관심을 가져봤자 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민주당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가 일당 독재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 사람들은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그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호남에서 정치 세력화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가느냐. 그게 바로 하나의 가장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정사회 연구원에 계신 분들과 또 후보가 스스로 호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내려오고 많은 부분을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어떤 누구도 지금 국민의힘이든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든 어떤 누구가 내려와도 그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김성애 대표님이 이제 그 발제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오늘 그 소주제가 공정과 그다음에 상식과 그 통합이라는 그런 소주제를 이제 키워드를 잡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대선의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식이었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공정과 한 가지 더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예, 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가장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공정이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공정도 이제 좋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호남에서 그리고 하나의 국민으로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정말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는 이런 공정과 상식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통합에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4년 동안 계속 반대파들 어떻게 제거만 한 그런 행태들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차기 그 대통령 후보께서는 이러한 그 공정과 상식, 그 다음에 뭐 양극화도 좋지만은 좀 더 통합에 방점을 두고, 모든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대선 때 전략기획실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갈라치기 아까 이 부분도 나오는데, 이 선거 전략에서는 갈라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표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 표를 많이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적어도 이런 갈라치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치기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차후에 대통령이 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에 대한 같은 중요한 어젠다를 설정해서 계속 그 어떤 시대 정신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만필 발제자도 말씀하셨고, 조중관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현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우리 정치의 문제는 이 비생산적인 불필요한 대립과 반목이 거듭되는 것이죠. 좌파 우파가 나눠서 편을 가르고, 영남 세력과 호남 세력이 또 전선을 형성하고, 이 쌍방간의 이 전선을 이게 한치라도 앞서기 위해서 공방전을 하다 보니까 아주 불필요한 당파성이 쌍방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이 정치 권력 싸움에서 상식 밖의 행태가 나오는 거죠. 억지 소리들이 독선, 오만해서 오늘 좋은 것들이 내일 나쁜 것이 되고, 내일 나쁜 것이 다시 우리 편에 유리하면 좋은 것이 되고, 이 억지의 정치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가 이런 갈등을 녹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갈등을 부추기면서 그걸 자양분으로 자신 정파의 이해를 도모하는 거예요. 정치가.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5.18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5.18 도와주는 입장에 서면 좋은 사람이고, 5.18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면 나쁜 사람이 돼요. 이번 이용진 의원의 아까 우리 이만필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법 개정안 5.18 때 좀도둑도 다시 생각해보자. 그것은 이제 물론 당시에 치안 권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선의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식 있는 5.18 단체에서 이용빈 의원 사무실 가서 데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통과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썼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8명이 8알에 넣은 지역연한
금호타의 공장 이전 문제라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피해가고 외면하고 북한을 향해서 뭐라 하고 트럼프를 향해서 야단치고 그 말을 누가 먹어주고 누가 들어줄 거예요. 5.18 개정안이나 계속 2번, 3번 만들어가고 굉장히 그래서 보니까 이들 국회의원들이 내 삶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치가 우리 삶을 떠나 있는 거죠. 그냥 윤석열 총장의 이제 공정의 문제인데, 모든 정치적 의의는 당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의미의 작가식 차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지금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필 발제자께서 상당히 공정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나서 모든 사람이 공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도 얘기하고 있고 윤 총장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공정의 콘텐츠는 무엇인지 이걸 서로 고민하는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공정의 콘텐츠를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그 대안의 정치 세력의 문제인데, 이런 지난 강주 정치의 어떤 경험칙 속에서 특히 강주에 집중해 생각해 본다면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이념의 스펙트럼이 최소한 중도 또는 중도 개혁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명쾌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한번 성공했거든요. 이걸로 분명하게 이념의 스펙트럼을 세우고 그게 전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거의 대통령까지 가셨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뭔가 좀 휘둘리고 정치공학적으로 좀 실수들을 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야권 유력 주자로 떠오르는 윤 총장 역시 지금 제 생각에는 좀 이런 우려가 느껴져요. 어떤 정치 스펙트럼을 명쾌히 자신만의 것들을 내세우고 그걸 이제 부단히 이끌어가면서 사람을 채우고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그저 정치적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썰려다니는 정치인들이 둘러싸여 있어 자초해버릴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몇 달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큰 선거들을 좀 지켜본 언론인으로서 조언 하나 드리자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해서 뛰쳐나온 분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대한세력으로 대한 불신 때문에 뛰쳐나온 사람들이 나오면서 중도가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중도가, 가운데층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안철수 대표, 최재형 전 감사관이 힘을 합한다면 이제 중도에 큰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권 창출에 동력이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